나눠드린 내가 벽암록 노트 오늘 한 페이지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시죠? 같이 봅시다. 같이 봐요. 한다. 보복화상이 장경화상과 함께 산을 도닐 때 보복화상이 손으로 앞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기가 바로 묘봉정이로다. 그 말을 듣던 장경화상이 말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히 애석하구나. 그 일을 두고 후대에 설두중현 스님이 차거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 이 두 화상이 산을 도닐면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그래 놓고 다시 말하기를 100년 후에 이들의 말 뜻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드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 뒤에 또 경청화상이 말을 하니까 경청화상이 말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을 했습니다. 만일 손공이 아니었더라면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거는 전등록에 있는 이야기인데 전등록에 있는 이야기를 설두중현 스님이 앞에서 그 5번째 줄에 있는 설두중현 스님이 전등록에 있는 이 이야기를 꺼내서 벽암록에다 엮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전등록에 있는 이 이야기가 선사들의 언행록 가운데서 아주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해서 이거를 뽑아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다. 같이 읽어요. 한다. 보복화상이 장경화상과 함께 산을 도닐 때 보복이 손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묘봉정이로다. 장경화상이 말했다. 그렇긴 하나 가히 애석하다. 설두중현이 차거하기를 오늘 이 두 화상이 산을 도닐면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설두가 다시 말하기를 100년 후에 이들의 말뜻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했다. 뒤에 경청에게 보복과 장경의 일을 거론하니 경청이 말했다. 만일 손공이 아니었더라면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설두중현 스님이 전등록에 있는 이 에넥도트 일화를 선사들의 언행록 가운데서 아주 모범되는 사례다라고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보면 이거는 원호국군 선사가 이 모범 사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것이 모범 사례인지 같이 맨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 내가 수차례 얘기했던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보복화상과 장경화상의 일화에 숨어 있다 해서 이게 선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대단한 모범 사례다 이렇게 꼽은 겁니다. 같이 한번 맨 마지막 줄 같이 읽읍시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다. 동도자 방지로다. 동도자 방지로다.
그 위에 다시 한번 봅시다. 보복화상과 장경화상 이분들은 이분들이 주로 활동할 때가 중국의 알록산의 난,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난 그 즈음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당나라가 태종에 의해서 이세민에 의해서 당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세민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있을 때는 척천무우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고, 미안합니다, 괴물이라 그래서 척천무우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고, 고종이 또 돌아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당현종이 즉위하잖아요. 당현종이 즉위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게 외척 세력들이 너무 들끓는 거예요. 외척 세력들이. 그러니까 외척 세력들이 들끓어서 국정을 농단하니까 그거를 과감하게 척결을 했어요. 과감하게 척결을 했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의 외척 세력들의 이야기에, 요즘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부인들이 정치인들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것보다 뭐라 그래? 베개를 같이 베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 그래? 그것보다 베개 베개 및 베갯머리 송사?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죠. 예전에도 있는 거예요. 당나라 현종이 베갯머리 송사, 내가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베갯머리 송사를 안 해봤겠죠? 내가 장가를 안 갔으니. 그걸 어찌 알겠어? 그게 모르는 말이어서 내가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을 못하고 말하는데, 당나라 현종도 베갯머리 송사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는 그 꼴을 보고는 이거는 처단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척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만둬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외척 세력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완전히 베갯머리 송사에 걸려들었어. 누구 때문에? 양귀비 때문에. 양귀비한테 걸려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베갯머리 송사에 완전히 걸려들어가지고 박근혜 짝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큰 소용돌이가 생기죠. 외척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국가가 국가다워야 되고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당현종이 양귀비한테 취해가지고 베갯머리 송사에 다시 말려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국가를 제대로 굴리는 게 없으니 그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록산하고 사사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분이 절도사들인데 이분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당시 그래서 서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32만 정도 됐대. 32만 정도 됐는데 알록산에 사사명이 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서안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5만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래 국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럴 때 사셨던 분들이 이 보복화상하고 장경화상이에요. 이분들도 서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널리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둘이서 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봉우리를 가르치면서 여기가 묘봉정이로다. 묘봉정이로다.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묘할 모자에다가 봉우리 봉자에다가 정상할 때 정자죠. 묘봉정이에요.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화엄경 입법계품에 덕운비구가 사는 곳이 묘봉정이라는 거예요. 입법계품은 다 문수보살의 화현들이 나오는 곳인데, 거기에 덕운비구가 문수보살의 화현으로 나오고 해운비구가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등장하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기가 바로 묘봉정이로다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바로 묘봉정이로다. 저기가 바로 문수보살이 상주해서 사는 설법지로다, 이런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저기에서 그대로 현신의 몸으로 설법하고 있는 묘봉정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같이 길을 가던 장경화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다. 묘봉정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가히 애석하다. 가히 애석하다. 왜 애석하다? 애석하다. 이분이 왜 묘봉정이면 문수보살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설법하는 문수보살 현신처인데 문수보살이 현신에서 묘봉정으로 놔두어서 그곳에서 설법하고 있기는 한데 왜 가히 애석하다 했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 애석해? 문수보살의 설법지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했으면 동의한 걸로 끝나야지 왜 그것이 애석하다고 했는가?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가 해석해 놓은 5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묘봉정 그 다음에 해석해 놓은 거. 법의 본질은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 말에 갇히고 만다. 찾으셨어요? 저기가 묘봉정인 거는 맞아. 문수보살이 거기에 현신해서 문수보살이 묘봉정이라고 하는 산으로 놔두어서 그곳에서 현신의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 말이요. 그것 자체가 문수보살인 것은 맞아. 그런데 그걸 묘봉정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묘봉정이라고 하는 언어적 개념에 부딪혀서 그것에 갇히고 만단 말입니다.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갇혀버려. 갇혀버리면 이미 그때는 묘봉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범주의 개념 속에 갇히고 만 거기 때문에 문수보살의 현신의 설법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경험이나 이해나 알미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난 자리인데 떠난 자리인 그것을 우리의 알매 자리로 표현해 놓으니까 그것이 이미 그르치고 만 거지. 그래서 그걸 두고 장경화상이 그렇기는 하나 가히 애석하다 한 겁니다. 그 뒤에 설두중현 스님은 송나라 말기의 스님이에요. 이 보복화상하고 장경화상은 당나라 중기 때 스님이고 설두중현 스님이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100년 후에 이들의 말 뜻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기는 하겠지만 그 말이죠. 읽기는 할 거예요. 있기는 해. 있기는 할 건데 아주 드물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둘만의 이야기, 그 둘 간의 대화 이런 것은 그 둘 사이의 대화인 거지요.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도 소통 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청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또 살고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송나라 말기 스님이에요. 경청화상이 살고 있는데 그 회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수자가 와서 이 보복화상하고 장경화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묘봉정이로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히 애석하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화상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 손공이 아니었더라면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말할 것이다. 손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긴 장경화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장경화상의 성씨가 손씨요, 손씨. 그러니까 장경화상을 손공이라고 그랬어요. 장경화상이 아니었더라면은 장경화상이 한 말이 뭡니까? 장경화상이 지적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이해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 이런 것에 갇혀 있으면은 이미 그르치고 만다는 지적입니다. 묘봉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묘봉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르치고 만단 말이요. 그것을 지적한 장경화상 손공이 아니었더라면은 이미 세상에 가득한 것은 뭐라고? 백골만 널려 있을 것이다.
손공이 지적한 것이 정말 천하의 명언이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원어국권 선사가 이 이야기를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전부 종합해서 원어국권 선사가 후대에 원어국권 선사가 이 말을 한마디 네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네 글자로. 동도자 방지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동도자 방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도자 방지. 동도자 방지. 동도자, 동도. 한 가지 동자에다 길도자죠. 길을 같이 해야만,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해야만 방지,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다. 서로서로 알 수 있다. 서로서로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다. 동도자 방지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원어국권 선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전을 보고 어록을 보고 그러면서 불교의 내용을, 불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로 대단히 함축하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정리해 놓은 것은 이보다도 더 명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명쾌한 것은 없다. 내가 금년 일요법회, 내가 하는 일요법회로는 금년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11월에는 우리 1년에 꼭 11월 일요법회 때는 여러분들한테 미술사 그 최 교수님이 와서 미술사 강의를 하는데 또 그때 할 거고, 12월 일요법회 때는 백산장학회 장학금도 수여하고, 그날 이제 송년법회를 하는 자리라서 제가 또 법회하는 자리가 없고, 금년이 내가 일요법회 하는 자리로는 마지막인데, 금년 마지막 일요법회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동도자 방지로 정리된 보복화상과 창경화상의 이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봐도, 아까 사회적으로 봐도 이 동도자 방지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봐도 참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정말 그 가치를 더해주는 빛나는 명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신뢰가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그 갈등을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가 다른 것, 신뢰가 부족한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끝간데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사회를 보면서, 갈등이 끝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것을 삶의 기본적인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참으로 애석합니다. 내가 손오공 같은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면 정말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손오공 같은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정천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성문수암에 평생을 계시던 분인데, 정천 스님은 청담 스님 상자예요. 청담 스님이 1954년에 비구대처 정화운동을 주도하면서 정화운동을 하는데, 정화운동이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구대처 정화운동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처승들을 절에서 정리하고 한국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1954년에 진행된 비구대처 정화운동인데, 그 정화운동이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는 5.16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비구승 대처승 간에 화해를 하지 않으면은 강권에 의해서 정리하겠다 막 이렇게 엄포도 놓고 그럴 때였어요. 이럴 때
정천 스님이 비구승하고 대처승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사스님, 청담스님의 그 간절한 뜻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이 은사스님 편에 서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정화운동 하겠다고 아무리 은사스님, 청담스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와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성들이 그 얘기를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성문수함에 가서, 고성문수함이 뭐예요? 문수보살의 화연의 도량이라. 그것이 바로 묘봉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입법계품에 있는 덕운비구가 상주하는 문수보살의 화연처라고 믿는 문수함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문수보살의 큰 가피를 입어서 내가 이 정화를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평생에 문수함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덕분에 이제 어쩐지 아무튼 비구 이제 뭐 정화운동이 정리가 되긴 됐지요. 똑같은 심정이라. 아무튼 뭐 장관 하나 임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과정이 끝없이 조장되고 말이지. 사회적 갈등이 끝없이 조작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동도자임을 이미 인정하고 동조자이고자 하고 하는 노력도 없는 거예요. 동도자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 끝없이 갈등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요즘 사회학 이론 가운데요. 사회학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학문의 세계가 아니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뭐 무슨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학문의 세계다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학문의 세계가 바로 뭐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담론인 겁니다. 요즘 사회학 이론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자본. 본래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그 삶에 이렇게 각별히 중요한 의미로 대두된 것은 뭐 막스에 의한 뭐 캐피탈리즘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뭐 이런 뭐 책들이 나오면서부터지만 그 이전에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 그 이전에 영국의 혁명들,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스페인의 필립 2세가 주도한 절대주의 시대, 뭐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인간의 삶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일깨워 주면서 인간의 삶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거. 인간은 본래부터 평등한 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물론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요즘에는 자유와 평등이 이런 얘기를 통일선상에 얘기하면 그게 뭔가 좀 엇박자나는 이야기인 걸로 서로들 다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 평등 뭐 이런 얘기가 아주 인간의 삶에 아주 그 낙원을 건설해가는 중요한 인간의 윤리적 덕목인 것으로 이렇게들 강조들을 했지요. 그 이래로 나온 것이 자유와 평등, 박애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인간의 역사에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한 300년 정도 됐죠. 그 이전에 뭐 존 로크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간다면 훨씬 더 앞서죠. 한 400~500년 이렇게 앞서갑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자유로운 자세로 살아야 된다.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 양심에 따른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자유지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내가 어제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아니 글쎄 9살 먹은 사람이 보험회사에 무슨 증권 뭐 저축성 증권인가 뭐 보험인가를 했는데 그 서울 사는 애도만 한 달에 저축성 보험을 드는데 한 달에 9살 먹은 애가 한 달에 3,100만 원을 한 달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신문 보셨어요? 안 봐서 중앙일보에 나왔던데.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 12살 미만이,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12살 미만이 한 달에 뭐 평균, 한 달에 얼마? 22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220만 원 이상을 저금하는 애가 전국적으로 뭐 몇 명이라고 그래 놨더라고. 12살 미만이고 어디서 돈이 나서 그걸 저금을 하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배 아프죠?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배 아플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거라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통제되고 조절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은 이게 늘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인간,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신뢰라는 말인데, 신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자본, 요즘에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회적 자본을 드는 거예요. 본래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혁명기 이래로부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단을 결정짓는 것이 자본이잖아요. 생산 수단을 결정짓는 게 자본인 거예요. 그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잉여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즘에는 사회적 자본이 정말 고전적인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무슨 생산 수단을 말하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정말 바르고 공정하게 가게 하는, 걸어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네.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신뢰가 있는 관계면 부자 관계든 모녀 관계든 간에 뭐 친구 관계이든 간에 신뢰 관계가 전제가 안 되면 어떤 얘기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있어야만 모든 얘기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학 이론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사회적 관계인 신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온 뭐 이영훈 교수의 뭐 저술, 반일, 뭐 종족주의,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이 뭐 그분은 강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료에 있어서 썼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사료에 있다. 그래서 썼다. 그러는 거예요. 유석춘이 같은 사람도 그렇죠. 아니 봐라. 정신대 간 사람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 준다니까 그냥 간 거다. 사료에 있다. 그래서 자기는 썼다. 그럼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 가치를 자기 삶의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지만 우리가 전부 불교적 가치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추구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일단은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도 또 살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다르게 살다가 또 돌이켜보면 내가 좀 실수했네. 그러고 또 부처님한테 와서 아이고 부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종교의 이제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다양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사료의 논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논리를 전개해서 이해의 틀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그런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죠. 그것도 사회적 관계 신뢰를 깨는 아주 그 참 몰지각한 행동이죠. 행동. 요즘에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신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원어국군 선사의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또 내가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내가 누구 개인을 이야기로 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좀 뭐 송구한 마음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고 근대 공화주의 시대로 갈 때 중국의 그 역사가 경험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손문의 주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화주의로 가면 안 된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강류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결국에는 입헌군주제로 가지 않고 뭐 중국의 황제 제도가 다 없어졌죠. 입헌군주제로 가지 않고 공화주의로 이제 중국 사회가 발전해 갔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강류의 이런 분들이 내세운 가치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프랑스 혁명 이러면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뭐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이 양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남녀가 평등하다. 이것도 굉장히 앞선 내용입니다. 미국에도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도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것이 195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여자 투표권이 없었어요. 미국만 해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얘기가 그 강류이라고 하는 그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그 큰 혁명을 일으키다가 백일천하가 되고 다시 다 이제 정리돼 버린 그런 그 운동을 주도한 분인데 남녀 평등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연애.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막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제약이나 신분적 제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요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중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 이거 폐단 많다. 이게 금수저의 흑수저, 금수저를 그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된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이거 절대 하지 말자. 일부 일처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무술변법이 이제 다 뭐 백일천하로 끝나고 그러고 나서 뭐 동지들 전부 처형당하고요. 강류희의 그 형제들, 뭐 딸, 뭐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막 다 처형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해외로. 그 도망을 간 게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그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강류희가 남녀평등이니 자유연애니 일주부 일처제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중국 인민들이 맞아. 남녀가 평등하지.
자유연애 그거 괜찮지.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연애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일부 일처제 그 말이 맞아. 다 좋아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강유희 이 사람이 천하의 잡놈인 거예요. 천하의 잡놈인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6명이야. 부인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많은 인민들의 그 우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6명이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마지막 6번째 결혼을 했는데 60이 넘어서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18살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낸다는 것하고, 그잖아요.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이 다를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허탈감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장관 임명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요, 강요희가 떠오르더라고요. 강요희가요, 나중에 이제 모택동이 중국 공산혁명을 이루고 나서 강요희가 홍위병들이 강요희 무덤을 다 파가지고 강요희 해골을 이 지팡이에다 꼽아가지고요, 전국을 순회를 했어요. 홍위병들이. 그러면서 지난 사회적 지도자들, 이론가들, 그 사람들의 허상을 사람들한테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강요희를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공산혁명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수단으로 썼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 자기 주장의 내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그러지 않겠어요? 응? 지금요, 중국의 공산당, 중국이 또 좀 이상해졌어요. 홍위병들이요, 그렇게 강요희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부관 참시하고 말이지, 그러했던 중국 홍위병들, 공산당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1990년부터 점차요, 이 강요희가 또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상으로.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요,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요, 입헌군주제를 얘기했던 강요희가 다시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입헌군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입헌군주. 시진핑이 입헌군주를 꿈꾸는가 봐요. 입헌군주. 장기 집권이 가능한 중국의 제도를 다 준비를 다 해 마쳤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헌군주로 지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강요희가 다시 부상을 해요. 다시. 강요희를 부상을 시키는데 이 부상시키는 이유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입헌군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의 유학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요, 중국 유교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교를 공부하고 유교를 그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구의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도,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꾸고
바꾼 것들을 제도적으로 입법화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시켜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런 중국 내부의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것 말고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중국 내부에 있던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유학자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분 중에 모종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모종삼. 이분이 처음에는 대만으로 가요. 그래서 대만대학에서 일을 합니다. 대만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대만대학에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풍우란이니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길러내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홍콩대학으로 옮겨갑니다. 홍콩대학에 올라가면서 홍콩대학에서 또 제자들을 길러내. 그때 생겨난 중국 아닌 중국 외부의 중국 유학 학문적 전통을 갖다가 홍콩을 향항 그러죠. 영어로 향항 그러잖아. 향항 그래서 샹깡 그럽니다. 샹깡. 샹깡 그걸 중국 사람들이 샹깡 그러니까 샹깡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샹깡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홍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항을 샹깡을 영어로 홍콩 이렇게 되는 건데 샹항할 때 항하고 대만할 때 만. 그래서 항만 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 항만 유학. 그게 모종삼이가 주도했던 그런 얘기인데 그 전통을 나중에는 그대로 이어서 중국의 그 신유학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유학 운동이 나중에는 뚜웨이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동양철학 교수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 중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중국 화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뚜웨이밍 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학비 다 대주고 뭐 생활비 다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뚜웨이밍 밑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겠어요. 공부를 해서 뚜웨이밍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서구에서 서구라고 하는 것이 미국하고 유럽 이 지역에서 동양학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뚜웨이밍의 제자들입니다. 뚜웨이밍. 그 제자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했냐? 다 화교들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유학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으로 유학을 정리해 가는 거였는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 내부에서는 그 이전에 캉류이가 얘기했던 입헌군 주제를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헌군 주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절대 권력자, 헌법이 보장하는 군 주제를 중국에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뭐 벌써 11시 40분이 돼버렸네 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상가로 자기가 뭐 국가 정치 민족의 리더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이 감당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류회가 얘기했던 이평군 주제를 아무리 중국의 뭐 시진핑이 지금 필요해서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강류회가 그 천하의 잡놈으로 산 강류회의 그 세 가지 무슨 남녀 평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통해요? 중국이 남녀 평등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까? 당원하고 당원 아닌 사람들 간에 평등해요? 중국은요, 중국 인민들이 투표권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중국 인민들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중국 뭐 강소성의 성장을 뽑으면 강소성 사람의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성장을 뽑아요?
전라북도 도지사 뽑을 때 다 투표하잖아요. 에? 강서성의 성장을 뽑을 때 중국 인민이 투표해요? 아니에요. 누가 뽑아요? 당원들이 투표해갖고 뽑는 거예요. 당원들이. 중국의 군대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게 누구 군대요? 인민의 군대요? 공산당의 군대예요. 중국 군대가. 그런 허망한 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강요회의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시진핑이 아무리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그 달콤한 꿀을 가지고 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채택했다 한들 그게 오래 가겠어요? 내가 막 굳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사회학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신뢰라고 하는 신뢰가 그냥 생겨요. 공감해야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감해야. 공감한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또 얼마 전에 10월 뭐 6일인가 7일인가 보니까 터키가 말이지 쿠르드족을 공격해가지고 쿠르드족 그 주거지 신문에 외신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처참하죠? 처참해요. 쿠르드족 공격하는 거 그런 것 보니까 정말 처참해. 쿠르드족들이 중동에서 미군과 함께 이해를 같이 하고 IS 같은 사람들을 퇴척해 나가는데 미국과 같이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뭐 이러면서 미국의 군사작전을 돕고 했던 그런 뭐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런데 한순간에 말이죠. 한순간에 쿠르드족이 트럼프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자기가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곧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는 대선에서 지면은 지금 깜빵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지금 큰 이슈만 해도 대여섯 개 되잖아요. 뭐 지금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위기에도 몰려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뭔 자기가 성과를 내서 자기가 대통령을 재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중동에 미들 이스트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들을 다 철수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 거잖아요, 그걸.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가 그걸 했어요? 아무도 못했어. 자기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군들 빼내겠다. 미국 빼겠다. 미군들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쿠르드족이 계속 그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그 국경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려고 망명자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터키가 못 가게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가 뉴욕타임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러는가 싶어서 뉴욕타임스 내가 그걸 한번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한나절 동안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스탄불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2개를 세워놨다네. 이스탄불에 트럼프 타워가 2개가 있대. 그러면 우리 서울 같으면은 63빌딩 같은 거 그런 거요. 이스탄불의 랜드마크가 트럼프 빌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년에 들어오는 그 수익이 우리 한화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10억쯤 돼. 410억. 여러분한테는 410억이 껌값이지. 1년에 410억씩 들어오는 그 트럼프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대해서 자기가 터키의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긴데 나왔으니까 내가 말을 끝마쳐야 되겠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맺어지네.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도. 오바마 정부 때 소련이 중동 문제에 그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그래서 소련 무기에 금수 조치를 취해놨어요. 소련의 무기가 그 중동으로 못 가게 해놨어요. 유엔의 그 결의로. 반대를 했는데도 아무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오바마 때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터키가요, 소련제 우리나라 그 사드 같은 거를 터키가 소련에서 사다가 자국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 좋아하겠어요? 이건 심각하잖아요. 미군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소련이나 이런 데서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오바마 정부 때 미국하고 터키하고 외교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달렸어요. 트럼프가 됐어. 자기가 1년에 트럼프 타워에서 1년에 들어오는데 410억씩 착착 들어와. 거기에 입점을 못 해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난리야. 터키를 압박할 이유가 없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 있었죠? 얼마 전에. 그때 트럼프가 터키에다가 뭐 비행기 중에 뭐 레디아도 안 잡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비행기를 100대를 터키에다가 팔기로 했대. 100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개판이야, 개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게 세상을 소통하면서 정말 화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끝없이 만족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이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보면서 또 지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젠다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아젠다에 많은 사람들이 팔려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 속에서 내 작은 희망이나 내 작은 꿈이나 나의 작은 소망 같은 것을 저 아젠다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소박하게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또 여지없이 실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는 말, 나의 언행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이야기고 언행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복화상하고 장경화상의 이야기 한번 읽고서 제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한다. 보복화상이 장경화상과 함께 산을 논일 때 보복이 손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묘봉정이로다. 장경화상이 말했다. 그렇기는 하나 가히 애석하다. 설두중연이 차거하기를 오늘 이 두 화상이 산을 논일면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 설두가 다시 말하기를
100년 후에 이들의 말 뜻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했다. 뒤에 경청에게 보복과 장경의 일을 거론하니 경청이 말했다. 만일 손공이 아니었더라면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감사합니다.